안녕하세요.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 그 안에서 상상도 못할 이름을 발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 한정순 할머니가 겪은 실화입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속 자신의 이름이 저장된 방식을 보고 2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팔아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끝까지 듣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가족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한정순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41. 그때였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비 오나 눈 오나 김밥을 팔았죠. 손이 곱아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쥘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들 대학만 보내면 대학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 가득 반찬을 차렸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한 할머니의 삶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다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뭔가 급한 연락인가 싶어서,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궁금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꾸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있으면 통화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슬쩍 화면을 봤습니다. 카톡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셨죠. 아, 그냥 안부 연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화면을 내리려던 순간 제 눈이 연락처 목록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미친년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친년? 나를 미친년이라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밉보였기에 며느리가 나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 혹시 제 휴대폰 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김치 너무 짜요. 예전에도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아, 입맛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젠 달랐습니다. 내가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근 미친년이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손주 숙제 좀 봐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간단하게 드세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서요. 이 모든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짐이구나.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엔 밥상 앞에 앉는 게 가장 행복했는데 이젠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 반찬 맛있어요? 음식 양이 적진 않아요?
혹시 불편하진 않으세요?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 그 생각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고 뺨은 거칠게 말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는 시세로 2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김밥 한 줄 한 줄 팔아서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서 칼질도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 순간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이 집을 팔자.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삶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리고 알릴 생각도 없어요.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현금 일시불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금 2억을 받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왜 이렇게 많아? 며느리도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 저녁이 될 줄 알았으니까요.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진, 아들들 어렸을 때 사진,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하나하나 다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다 두고 가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짐을 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잔금일.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사에 있던 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기 우리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응, 팔았어.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내 집 내가 팔았는데 뭐가 문제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요? 우리 집 왜 없어져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 아니었어요. 손주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우리 예쁜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도 할머니 삶이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 온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입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제가 이젠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기가 더 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를 안 해도, 청소를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라면은 몸에 안 좋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텐데 이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문에 집 나왔어.
나도 아들한테 실망해서 혼자 살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밤이면 손주 생각이 납니다. 아들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조차 제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미친년으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보셨죠?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친구한테 하소연할 때 그 친구가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한 거예요. 바꾸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진짜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새 집 구했어요. 넓은 집으로요. 엄마 방도 따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아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만두가 먹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서서히 커지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냥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상처는 다른 상처와 다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세상 어떤 칼보다도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미친년이라는 이름을 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여전히 웃으며 밥상을 차릴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며느리가 있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시어머니로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낯선 집에 들어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 하나 놓여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